안녕하세요. 약이 되는 식품 정보 알려드리는 푸드닥터 심선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당뇨 졸업이에요. 듣기만 해도 정말 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기는 이 주제, 특별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매년 남녀노소 우리나라에 이 당뇨에 입학하는 사람이 10만 명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학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졸업하는 사람은요, 글쎄 이게 한 번 입학하면 시간이 간다고 저절로 졸업할 수 없는 게 바로 당뇨입니다. 유급자도 많고 낙제자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게 당뇨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맛있는 음식이 많아도 너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라도 혈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당뇨 환자가 1000만 명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환자가 많다 보니 여주, 바나바잎 등등 당뇨에 좋다는 음식만도 수백 가지, 또 나름의 비법들도 수백 가지 이렇게 잘 알려져 있죠. 우리가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좋다는 여러 가지 음식, 그 좋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제로 당뇨를 졸업했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나에게 맞는 방법 이런 것 좀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특별한 손님을 좀 소개할 건데요. 저희 심선아TV 시청자분들께 직접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보마니아 종로점 대표원장이고요. 구독자 25만 명의 유튜브 채널 당뇨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이희민입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질병이 아니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를 졸업하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 합병증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당뇨 졸업에 꼭 도전해야 합니다. 저의 이러한 생각들을 이번에 출간한 저의 책 평생관리노 당뇨 졸업해야 합니다 라는 책에 잘 담아두었고요. 오늘도 당뇨 졸업에 대한 여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내공 있는 인기 유튜버시네요. 저는 이제 막 새내기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저에게 미리 이 책을 또 보내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열심히 또 공부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생님께 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선생님하고 함께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네. 오늘 정말 많은 정보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시작하기 앞서서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점이 있어요. 질병하면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당뇨 전문 한의사가 된 그런 계기가 있나요? 우선은 제가 치료를 하고 싶었는데 당뇨는 그래도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뇨약을 먹는 분들 중에 30% 정도밖에 조절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당뇨 환자의 70% 정도는 당뇨약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 이내로 조절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한의학적 치료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고 저 또한 치료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질병 치료, 그래서 당뇨 진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굉장히 당찬 선생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볼 텐데 당뇨 졸업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용어를 쓰셨어요. 네. 정말 졸업하고 싶다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당뇨를 졸업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뭘까요?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당뇨를 졸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평생 관리하는 질병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들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목표에 따라서 생활이 달라지거든요. 대학을 반드시 가야겠다라고 하는 사람과 그냥 대학 가면 좋고 못 가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사람은 이 학습이 자체가 다른 것처럼 당뇨도 마찬가지로 당뇨를 졸업하겠다는 목표가 뚜렷하신 분들이어야 당뇨 졸업을 해낼 수가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평생 관리하는 질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당뇨 졸업하기가 사실 쉽지 않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당뇨 환자들 중에 절반 정도가 마른 체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 운동이 중요한 건 맞는데 이분들은 음식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체중 감량을 하더라도 당뇨 졸업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비만하신 분들은 효과가 있는데요. 마른 분들은 음식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체중 감량이 되는 게 오히려 더 역효과도 나고 생각보다 혈당이 잘 안 잡히고 그리고 졸업에 대한 한계도 있는 게 마른 당뇨가 생각보다 많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세 번째는 췌장 크기가 작고 기능이 부족한 게 한국형 당뇨의 특징이에요. 서양에 비해서 같은 체격에 그리고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췌장 크기가 애초에 작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당뇨가 더 악화되기가 쉽고 걸리기가 쉽고 하다 보니까 졸업이 더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런 췌장의 핸디캡 그리고 마른 당뇨의 특징 이런 것들을 다 아우러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는 거네요. 제가 이제 이 책을 꼼꼼히 보다 보니까 당뇨 구분을 2형 당뇨 그리고 1.5형 당뇨
이렇게 부분을 세분화하시고 여기에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당뇨는 2형 당뇨잖아요. 근데 2형 당뇨는 인슐린은 잘 나오는데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뇨가 왔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당활수소가 6.5%인 당뇨병 환자가 있는데 이분의 인슐린 분비량 검사인 시펩타이드 검사를 해봤더니 정상 범위보다 높다고 네. 가정을 해볼게요. 정상 범위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을 경우에 정상 범위는 사실 1에서 3.5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거는 당활수소 6.5%를 만들기 위해 인슐린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효율이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걸 인슐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상태라고 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 수치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C펩타이드 검사를 시펩타이드 검사를 통해서 수식이 있어요. 네. 그 수식이 대입을 하면 네. 내 인슐린 저항성 수치가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네. 당뇨의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 그 저항성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걸 몰라요. 아, 그러니까 그걸 숫자로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럴 때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원인을 치료하는 게 바로 근본 치료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야만 당뇨를 졸업할 수가 있는데 이때 한의학에서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을 간, 심장, 소화기 이렇게 세 가지 문제로 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장부 중에 어떤 장기에 이상이 있는지 진단을 해서 치료하는 게 바로 한의학적 접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요새 진료를 해보면 생각보다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상으로는 당뇨병 전체 환자분 중에 15%에서 20% 정도라고 하는데 진료를 해보면 체감상 30% 이상은 됩니다, 최소. 그러다 보니까 췌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2형 당뇨랑 달리 1형이나 1.5형 당뇨로 분류가 되거든요. 인슐린 분비량 자체도 이제 그쵸. 적어져 있는 상태. 그쵸. 그런 네.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최근 부쩍 늘어나고 그리고 해마다 진료를 할수록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서양인에 비해서 한국인의 췌장 크기 자체가 12%가 작고요. 그리고 기능은 36.5%가 떨어져 있어요. 췌장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당뇨가 올 수가 있고 한 번 생기면 악화가 쉽기 때문에 당뇨약을 먹는 것만으로는 당뇨 극복이 어려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야 하고요. 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회복되어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환기 등을 포함한 한약을 처방하고 있고 실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분비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과학적으로 규명을 하고자 세포실험과 동물실험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총 정리를 하자면 한의학적 치료의 목표는 단순한 혈당 수치 조절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되는 세 가지 장기, 간, 심장, 소화기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찾아서 치료하는 것 그리고 만약에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까지 떨어져 있다면 췌장이 다시 인슐린을 잘 분비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스로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는 힘을 되찾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렇게 한의학적 원리를 쭉 들으니까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체계적인 생각이 드네. 좀 더 근본적인 생각.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당뇨는 다 그냥 경구 혈당 강화제를 네. 먹거나 또는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즉시적인 어떤 효과는 있지만 사실 그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졸업을 못하는 거였고 그것도 있고 또 30% 정도밖에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또 이 책을 보다 보니까 독특한 또 용어가 눈에 띄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메타볼릭 메모리라고 하는 용어가 눈에 굉장히 띄었어요. 네. 이거를 조금 저희 시청자분들께 쉽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혈당이 잘 조절되더라도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할 때 이 개념을 쓰거든요. 메타볼릭 메모리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메타볼릭 메모리란 쉽게 말하면 과거에 혈당이 높았던 상태가 세포랑 조직에 남아 있어서 나중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을 합니다. 과거에 혈당이 높았다가 지금은 낮아졌다 하더라도 과거에 높았던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염증이 발생하고 합병증 위험이 줄지 않는 것이죠. 사실 당뇨인들이 혈당을 조절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함인데 그렇죠. 단순히 혈당 조절만 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설명해주고요. 당뇨를 진단받은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몸 상태 전체를 개선해서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염증들을 줄여줘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사실 내가 지금 혈당 조절이 잘 된다. 공복혈당 거의 매일 재시거든요. 아니면 뭐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당화혈색소 검사 하시는데 그것만 갖고 안심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당뇨는 정말 초기부터 아주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이 당뇨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인슐린의 분비량, 그리고 또 하나는 인슐린의 작용 능력, 이거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질병이잖아요. 자, 그러면 인슐린의 작용 능력이 떨어져 있는 인슐린 저항성을 지금 세 가지 장부를 가지고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셨었거든요. 간, 그리고 심장, 소화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이렇게 책에서는 자세히 해주셨으니까 또 한 번만 더 정리를 네.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치료를 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의 핵심 원인을 장부 기능에서 찾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간, 심장, 소화기 이 세 가지가 혈당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어떤 장부에 이상이 있는지 하나만 있으면 다행인데 사실 진료를 해보면 두세 개가 얽혀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선 간부터 설명을 드리면 간은 혈당을 직접적으로 조절을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간이 혈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어떤 사인을 보고 간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냐면 평소에 눈이 쉽게 충혈이 된다든지 아니면 손톱이 거칠어지고 세로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다리에 쥐가 잘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 수치에서 예를 들면 SGOT나 SGPT 같은 수치상에서는 정상이라 하더라도 맞아요. 이런 임상적인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내 간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라고 맞아요. 예측해 볼 수 네. 있다는 거네요. 네. 간 수치가 높아지기 전에 미리 사인을 주기 때문에 이런 신호들을 통해서 아, 간 기능이 약하신 분이구나 저희는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고요. 심장 기능이 약한 경우에는 작은 걱정이나 스트레스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하거나 네. 이런 분들 아니면 그런 날 저녁에 잘 못 잔다거나 이런 분들은 심장 기능이 약한 겁니다. 그럴 때는 심장 치료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소화 기능도 인슐린 저항성, 즉 당뇨와 관련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소화 기능이 안 좋은 분들 꽤 많잖아요. 네, 그런데 현미가 당뇨에 좋다고 해서 현미 100% 밥을 해서 드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기억에 남는 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소화 기능이 약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도 현미밥 100%를 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쌀을 50% 정도 넣고 나머지는 소화가 잘 되는 잡곡들을 섞어서 드시라고 권했는데 그랬더니 혈당 스파이크도 조금 낮아지고 식후 혈당도 20 정도 떨어지고 네. 체중도 늘었어요. 오히려. 그분이 이제 마른 체형이어가지고 체중이 늘기를 바랬었는데 이런 식으로 소화 기능이 안 좋은데 무작정 남들이 좋다는 거 드시는 게 나한테도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소화기가 약하면 그 문제에 맞게 생활관리도 하시고 한약적 치료도 소화기에 맞는 필요한 한약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이 오시면 간, 소화기, 심장 이렇게 세 가지 문제 중에 어떤 곳에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치료를 해오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제가 약 10년 동안 한의학적 진료를 하고 연구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 중 하나입니다. 네, 지금 선생님은 현미를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식이요법 상담을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러면서 저는 이제 방송을 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카무트가 굉장히 좋다. 이제 물론 좋은 식품이긴 하지만 그분도 역시 그랬어요. 카무트를 100% 해가지고 밥을 해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그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맞아요. 거.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양학적으로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르다는 걸 제가 오랫동안 경험을 해왔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소화나 대변 상태, 그리고 체중의 변화, 그리고 컨디션 이런 것들에서 뭔가 내가 그 식품을 먹었을 때 불편한 반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식품들이 있다면 이건 되도록 저는 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영양학적으로 좋은 식품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이걸 본인이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못 느끼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 좋은 식품을 처방하기 전에 나쁜 식품을 안 먹는 게 더 우선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니까 이걸 찾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2주 정도 식사일기를 좀 쓰게 해요. 그래서 아침에 먹은 거, 점심 먹은 거, 저녁 먹은 거, 간식 먹은 거를 쭉 메모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 대변 상태, 컨디션 상태, 혈당 상태 이런 것들을 쭉 메모를 하다 보면 2주 정도 지나면 아, 내가 어떤 때 소화가 편안하구나, 불편하구나, 컨디션이 좋구나, 나쁘구나, 혈당이 올라가는구나, 낮아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셀프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게 찾아진다면 그 나머지 이제 식단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것을 이제 저는 이제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슐린의 분비량을 늘려주거나 아니면 인슐린 분비량이 충분하다면 이 인슐린의 활용 능력을 높여주는 게 당뇨 졸업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맞죠? 네. 이 소중한 인슐린 분비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가정에서 좀 쉽게 활용 가능한 어떤 생활한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일단은 췌장 기능을 높이는 대표적인 약재가 바로 황기라는 약재이거든요. 황기. 우리 구하기도 쉽고. 삼계탕에 주로 맞아요. 넣어먹는 황기. 네, 구하기도 쉽고 황기는 전통 한약재로 면역 강화
항산화 효과 등 다양한 효능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환기가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인슐린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여러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기를 끓여서 물 대신 섭취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환기차네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췌장은 흉추 7, 8번 부위에 위치를 합니다. 흉추 7번은 날개뼈가 끝나는 지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어깨를 쫙 펴주는 것만으로도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극을 해주고 싶다라면 마사지 볼이나 테니스공 같은 거 아니면은 폼롤러 이런 거 사용해서 직접 자극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시원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한의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니까 인슐린 분비를 좀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학적인 방법도 좀 저도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인슐린 분비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양소 중에서 보통 근육 늘리려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는 BCAA라고 하는 아미노산 종류가 있습니다.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 애시드라는 뜻인데요. 류신, 이소류신, 발린 이렇게 세 가지 아미노산인데 그 중에서도 류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인슐린 분비를 돕는 작용을 아주 크게 합니다. 이 류신이 주로 살코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동물의 살코기 그리고 식물성 식품 중에서는 콩, 대두에 좀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특히 류신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게 유제품 중에서도 치즈 같은 데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또 생선 중에서는 연어나 참치에 좀 많이 함유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식단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슐린의 생성과 또 분비에 필수적인 미네랄이 아연이라는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이 아연은 주로 이제 호박씨나 해바라기씨, 아몬드 이런 견과류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사실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아연은 체내에서 이용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많이 함유는 돼 있지만 흡수해서 우리 몸에서 실제로 쓸 때는 조금 효율이 떨어집니다. 양이 좀 적어도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아연이 훨씬 더 효과적인데 굴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굴이나 또는 이제 동물의 간 또는 이제 뭐 살코기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원장님이 생각하는 당뇨 졸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포인트가 어떤 걸까요? 앞서 설명했었던 인슐린 저항성이 우선은 당뇨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야기한 장기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간, 심장, 소화기 중에 어떤 문제인지. 두 번째는 인슐린 분비량 자체가 부족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량이 얼만큼인지 검사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당화혈수소 검사할 때 이것도 같이 검사라고 항상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꼭 검사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얘도 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분비가 괜찮은데 네. 췌장이 지치면 언젠간 얘가 분비량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부족하다면 관리도 하고 치료도 고려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말씀 안 드렸던 것 중에 모세혈관 검사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당뇨 자체보다는 합병증을 더 무서워하는데 3대 당뇨 합병증이 있습니다. 바로 말초신경병증, 망막병증, 신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을 미세혈관 합병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말 그대로 미세혈관과 관련된 합병증입니다. 근데 미세혈관을 볼 수 있는 검사가 있어요. 바로 조갑주름 현미경 검사라고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손가락 하나 넣어서 자신의 모세혈관을 볼 수 있는 검사거든요. 그런데 당뇨 초기라고 해도 모세혈관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꽤 많고요. 한 10% 정도만 괜찮고 한 90% 정도는 모세혈관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미 변형이 되어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합병증이 있는 분들이 모세혈관 변형이 비정상적인 모세혈관이 훨씬 더 많고요. 미세출혈이라든지 꼬임이라든지 이런 비정상적인 모세혈관을 통해서 당뇨 합병증을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혈관 검사도 꾸준히 받아보실 것을 저희는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당뇨 상태를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검사를 꼭 하실 것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세 가지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계속 관찰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 상태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당화수만 검사하기에는 너무 한정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당뇨 졸업을 만들어내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아침 공복 혈당을 이제 측정을 하면서 혈당 관리들을 대부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복 혈당 관리를 위한 어떤 팁, 솔루션 이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저녁밥을 먹고 3-4시간 금식을 하라고 말씀드려요. 물 외에는 금식. 네. 근데 이렇게만 주무시기 전까지 그쵸, 시간을. 그쵸.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네. 간헐적 단식은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하기가 힘들잖아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잖아요. 네. 16시간 동안
동안 금식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3-4시간 금식을 하고 저녁밥을 먹고 나서 3-4시간 금식하고 7-8시간을 자면 그것만으로도 12시간 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선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요. 나 평소에 소화 기능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식곤증 있는 것도 소화 기능 안 좋은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그리고 평소에 가스 차거나 그리고 딱히 밥때가 됐는데 배고프지 않는 것도 아니면 식탐이 너무 지나친 것도 소화 기능이 안 좋은 건데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는 동안 위장이 쉬면 뇌도 같이 휴식을 해요. 그래서 수면이 깊어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이것만 잘해도 공복혈당이 20은 뚝 떨어져요. 그래서 나는 아침에 공복혈당을 좀 떨어뜨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생각보다 저녁밥 먹고 3-4시간 금식을 잘 안 지키시거든요. 네.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잘 지키시는 분들이. 왜냐면 이때 좋다고 하는 뭐 사과 한두 조각, 과일, 견과류 네. 조금 뭐 이런 식으로 좋다고 하는 것, 뭐 치즈 이런 거를 어. 저녁에 주로 드시게 되는데 네. 저녁밥을 먹고 나서는 금식 철저하게 하시면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공복혈당이 20은 뚝 떨어집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제일 예민한 게 이제 아침에 혈당 잴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그쵸. 상태로 재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사실 이제 영양학적으로 보면 아침 공복 혈당을 조금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저녁 식사에 이제 영양소의 이제 그 비중을 봤을 때 저녁 식사에 어떤 분들은 탄수화물을 아예 안 넣고 완벽하게 단백질로만 섭취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러면 이게 아침 공복 혈당이 오히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영양소마다 탄수화물은 빠르게 혈당을 올리지만 단백질은 좀 천천히 한 5시간 정도 후에 혈당을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방 같으면 오히려 한 10시간이나 12시간 정도 있다가 혈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 저녁 시간에 고단백질, 과하게 단백질, 그 다음에 고지방 이렇게 먹고 잔다면 아침에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녁 식사에 단백질로 한 20g 그리고 여기에 식이섬유와 복합 탄수화물이 좀 같이 조합이 된 식사를 하는 게 아침 공복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영양학적으로는 가장 좀 추천할 만한 이야기고요. 잠시 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을 격하게 합니다. 소름이 좀 돋았던 게 사실 진료를 하거나 어떤 그 임상을 하거나 선생님도 이제 연구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박사님도 결국 하다 보면 일치되는 지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공복혈당 달력까지 만들어서 식혈당은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 공복혈당을 가지고 저희도 진료하고 관찰하게끔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놀랬던 게 저녁을 고기를 드시는 분들이 네. 당장 식혈당은 덜 나오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포만감 있게 고기를 드시는데 식후혈당 보면서 행복해하면서 근데 아침에 공복혈당이 높아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체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요거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보통 이제 뭐 아주 정확한 기준은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단백질량으로 한 끼에 특히 저녁에 50g을 넘지 않도록 이게 그걸 넘게 되면 이게 아침 공복 혈당에 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원장님도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녁 시간에 과일 섭취를 많이 조절이 필요한 게 바로 아침 공복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과일을 드시지 말라는 아니지만 과일을 드실 것 같으면 주간에 그러니까 맞아요.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 사이 또는 점심과 저녁 사이 이때 과일을 좀 드시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과일 섭취를 좀 조절을 하시는 게 아침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솔루션을 드려야 될 거잖아요. 자, 당뇨 졸업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혹시 이제 평상시 실제 이제 환자들 만나면서 이 치료에 활용을 하고 있는 약제 아니면 또는 뭐 제품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직접 개발한 제품 개발에 참여해서 실제 만든 제품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네. 첫 번째는 제로 효소라고 하는 효소식품입니다. 네. 생각보다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 한약 치료를 접근하면 너무 무거우니까 효소식품은 그냥 가볍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곡물을 가지고 발효한 효소이고요. 당뇨 환자분들이 드시기 때문에 프락톨리고당이나 올리고당 이런 과당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런데 맛은 괜찮은 제로 효소 효소식품이 하나가 있고 소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드시고 속이 편하다, 뭐 식후혈당이 좀 잘 잡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직 출시가 되진 않았고 곧 출시가 될 제품인데 하루 단백살이라고 해서 쌀이요? 네. 이 갈색으로 보이는 황토색 요게 쌀입니다. 쌀인데 원래 이런 흰 쌀에도 단백질 있잖아요. 5% 정도. 그 쌀에 있는 단백질 5%를 추출을 해서
다시 쌀로 가공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평소에 콩을 못 드시거나 아니면 소화기 안 좋으시면 콩 드시는 것도 소화에 좀 불편감을 주거든요. 아니면 콩 맛이 싫다거나 아니면 단백질을 따로 챙겨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드시면 일단은 저희 아이들한테도 먹여봤는데 콩 맛이 안 나니까 네, 단백질인데 그냥 쌀 맛이 나니까 먹기도 좀 편하고 그리고 단백질 하루 섭취량도 충분히 채울 수가 있는 그런 쌀을 지금 개발을 해서 곧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좋네요. 왜냐면 당뇨 환자들은 우리가 밥이나 이런 탄수화물 음식 먹을 때마다 일단 두려움을 느끼고 맞아요. 항상 먹을 때마다 맞아요. 죄책감을 느끼게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가장 기본인 밥을 조금 더 마음 놓고 맞아요. 먹을 수 있게 소화도 잘 되게 네. 밥을 안 먹는 세대가 아니라서 네. 네, 밥을 다 맞아요. 드시는 세대라서 50 넘으면 밥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제가 만든 삼색 주스도 좀 소개해드려 네, 저 볼게요. 먹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몸에 좋은 삼색 주스라고 하는 걸 제가 먹으려고 사실은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이요법 상담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동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사실 이런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 워낙 상담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채소를 먹어야 된다는 걸 알기는 알지만 매일 번거롭게 이걸 채소를 챙겨 먹기도 어렵고 쉽지 요즘같이 않죠. 바쁠 때 네. 이걸 포인트는 과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채소로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채소도 제가 종류를 여러 가지 넣었는데요. 일단 칼라를 여러 가지를 섞었어요. 그래서 삼색 채소잖아요. 흰색 채소 2가지, 녹색 채소 2가지, 붉은색 채소 3가지 이렇게 해서 총 7가지 채소를 이렇게 색깔별로 조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i유는 채소를 충분히 먹자도 있지만 채소를 다양하게 먹자에 조금 더 포커스가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채소를 먹는 절대적인 양도 좀 부족하지만 사실 흰색 채소나 초록색 채소는 어느 정도 좀 먹어요. 그런데 붉은 채소 섭취는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사실 영양학적으로는 붉은 채소는 우리 라이코페인이 많이 들어있고 근데 이걸 한방에서는 심장에 굉장히 도움된다. 이 그 붉은 채소가 그쵸, 이렇게 맞아요.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당뇨도 간, 심장 소화기였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원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또 한번 해석을 해본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 당뇨, 혈당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식이섬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식이섬유 하면 채소, 근데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소는 사실 불용성 식이섬유소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직접적으로 조금 떨어뜨려주는 건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훨씬 더 직접적이거든요. 채소 중에서도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많은 채소들을 많이 최대한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여기에 부재료로 귀리식이섬유소, 그래서 귀리식이섬유소가 대표적인 또 수용성 식이섬유소라 그것까지 좀 같이 조합을 해봤어요. 이게 제가 한번 원장님 한번 지금 오늘 처음 보신 네, 거잖아요. 네, 네. 제가 이거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착즙이 아니고 채소를 통째로 삶아서 갈아서 만든 스무디 타입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좀 맷돌에 갈았다는 게 저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제형을 처음 보실 거예요. 굉장히 걸쭉하죠. 그 애기들 이유식 먹이고 할 때 먹이는. 네. 자, 제가 오늘 처음으로 원장님께 맛을 감사합니다. 보여드립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이게 과일이 없는데 네. 맛이 좋네요. 진짜 맛있고, 좋아요? 네. 그리고 단호박 맛이 나요. 근데 사실 이거를 단호박은 전혀 들어있지 않은데 채소를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이걸 삶아서 갈다 보니까 저도 처음 딱 이걸 만들자마자 먹어봤을 때 단호박 스프야?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게 삶아서 갈아서 일단은 흡수율도 좀 좋고요. 보통은 과일이 안 들어있으니까 맛이 없다, 좀 풋내 날 거다 이런 이제 선입견들을 가지고 맞아요. 있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풋내 네. 안 나죠. 안 나요. 괜찮죠. 네.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당뇨 있으신 분들은 식사하시기 전에, 특히 외식하기 전에 우리가 탄수화물도 많이 먹거나 고지방, 고칼로리 뭐 이런 식사를 많이 하니까 식사하기 한 10분 전에 이걸 먼저 한 팩을 휴대해서 갖고 다니셔서 먼저 마시게 해요. 그리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식사를 하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네요. 또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이 채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 또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합병증을 예방한다던가 그 다음에 또 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이제 전반적인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애초에 제 포커스는 당뇨 환자도 먹을 수 있는 주스를 만들겠다는 게 제 원래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일이 좀 빠져 있지만 과일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과일 자체로 드시면 되고요. 달아서 드시는 것보다는 달아서 드실 때는 채소를 좀
프로바이오티크 위주로 해서 드신다면 채소 섭취량도 늘리면서 뭐 혈당 조절도 도움되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맛이 제가 다 먹어봤는데 네. 은은해서 물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침에 완전 공복에 드셔도 속이 좀 편안해요. 그러니까 아까 혈당 스파이크 예방하기 위해서 요거 드시고 식사하시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네. 그 사이에 삶은 달걀 한두 개만 먹으면 네. 아주 간편하게 네. 요거 먹고 삶은 달걀 한두 개 먹으면 이거 들고 다니기도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딱 좋겠네요. 자, 저는 사실 오늘 원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방송하면서 참 좋았어요. 재미있었어요. 저도요. 흥미로웠고. 네. 이게 한의학적으로 당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주시니까 저도 좀 더 폭넓게 당뇨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잘 알아야 그만큼 대처도 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유익한 정보를 좀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신선한 TV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네,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당뇨를 한 번 졸업하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40%, 그리고 신장, 콩팥 질환 발생 위험은 33%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뇨를 졸업해서 평생 유지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한 번 졸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 위험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변화는 생각을 바꾸는 데서 출발을 하잖아요.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 아니라 졸업을 반드시 할 수 있는 병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당뇨 졸업에 도전을 하시길 바라고요. 저 또한 600만 당뇨인들이 당뇨를 졸업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연구하고 진료하며 여러분들의 당뇨 졸업을 돕겠습니다. 졸업을 하려고 해요. 그것도 우등생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예습, 복습 잘해야 정말 좋은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듯이 자, 우리 몸도 예습, 복습하는 마음으로 몸 관리, 또 생활 관리 이런 것들 세심하게 잘 살펴서 당뇨 우등생으로 졸업하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알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